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바꿔갑니다. 백화점 정체에서 할인점의 정체로 넘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 할인점들이 더 이상 확보할 부지가 없다. 할인점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도 고생하는 기업들 있지 않나요? 할인점포 계속 줄어든다는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롯데나 신세계가 이제 백화점과 할인점을 다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인데 부동산 소유 형태가 조금 달라요. 롯데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백화점 입지는 대부분 다 임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할인점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자가가 많아요.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가 전부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들을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고 있어요.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팔고 그거를 다시 자기가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짐작만 하는 건데 백화점 부지는 대부분 도심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영향을 덜 받죠. 지역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의 소비를 한 곳에 모아서 하는 형태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낫을 거예요. 지금은 할인점들도 부지 확보가 거의 어려워요. 백화점 정체에서 할인점의 정체로 넘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 할인점들이 더 이상 확보할 부지가 없다. 그 시점부터 이제 조금 작은 부지로도 들어설 수 있는 SSM들이 확산이 되고. 근데 할인점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든 내가 자가로 소유를 하든 임대료를 커버할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그 3사가 공이하고 있는 일이 매출이 저조한 점포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상황이. 지금 백화점은 하나 두 개씩 신규 출점이 생겨요. 원래 이제 점포가 늘어나면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죠? 수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백화점이 괜찮다고 하는 게 기존 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할인점들은 기존 점 매출이 줄고 있어요. 이마트나 롯데나 이제 매출은 조금씩 성장을, 전체적인 매출은 조금씩 성장을 하는데 기존 점 매출은 줄고 있거든요. 새로 늘어나는 매출은 신규 점 매출이 더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유지를 하려면 매출이 저조한 점포들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출점보다는 정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시점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에요. 홈플러스가 주인이 이제 펀드로 바뀐 지가 몇 년 됐고. 그래서 MBK던가요? 네. 펀드가 이제 유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을 했는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영업을 할 거고, 그래서 흔히 이걸 이제 마스터 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를 내가 몇 년간 책임지고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파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라는 기업의 신용 등급으로 평가를 받으면 돼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가령 이제 뭐 증권사에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은 홈플러스가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홈플러스 건물을 일부를 내가 사는 거거든요. 사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받는, 최근에 그 리츠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건데 일부의 지분을 쪼개서 내가 받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는데 몇 년 동안은 이 임대료가 보장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빠지면 어떻게 하나, 영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해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점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나오면 상품성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리츠라든가 이런 수익증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3호로 돼 있죠. 할인점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품목이 신선식품이에요. 신선식품을 가지고 할인점들이 점유율을 넓혀가고 매출을 올리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신선식품의 강점을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할인점들이 자기네들이 강점으로 생각했던 그 품목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요? 대형 창고형. 그렇죠. 매장. 아마 해외 나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할인점이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새로 등장한 전략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돈이 드나 봐요. 점포를 전환하는 것도 한 점포당 1,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니까 이제 할인점들은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거냐 이 생각을 하겠죠. 하나가 이제 점포 정리고, 세일즈 앤 리스백도 마찬가지. 이 상태로 이렇게 많은 매장을 앞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테고, 일정 기간 쓰고 나서는 다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세일즈 앤 리스백, 이건 이제 할 만한 거죠. 대규모 자금도 조달할 수 있고요. 자금 조달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거예요.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포를 정리하는데도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침투율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할 만큼 다 하는 거죠. 마켓 컬팅 할 사람은 다 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사람일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로 할 사람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점유율이 침투율이 한 30%가 넘은 것 같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다 달라지는데 온라인 구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에 간 거 아닌가. 뭐 그렇다고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증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이 130조 얘기하셨잖아요. 과연 이게 가시적인 시기 안에 200조 갈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에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다 몰려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돼야 다른 기업들이 생존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전형적인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커머스 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온라인 쇼핑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해외 직구가 생기고 구매 대행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식으로 산업이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 늘어나는 느낌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기업들의 점유율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프라인 유통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사려는 것도 있고 가족과 함께 잠깐 걸어서 가는 것이 주는 생활의 만족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전체 유통시장의 대세는 오프라인 유통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온라인 쇼핑으로 갈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일구님도 그럼 비슷하게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야, 사람들은 역시 변화에 적응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오도록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소비가 굉장히 소프트해졌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해대는 게 음식과 여행이에요. 저는 요걸 이제 인스타그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냉장고 바꾸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본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무관하게 그냥 내 욕망에 따라서 소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에 갈수록 방점이 더 진해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바꿔갑니다. 근데 맛집, 여행 이거는 뭐 그냥 찍어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진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유치원 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칭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그게 좀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요. 일시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니고 1920년대 베블렌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도 썼던 내용이에요. 백화점 동선을 연구하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맛집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신세계 새로 뭐 매장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마늘비인가? 네. 쫙 깔았어요, 음식점을. 네. 전국의 맛집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서 밥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혼자서 밥 먹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공간을 갖춰놓고 했어요. 상당히 얘들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볼까? 거기서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구조.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요. 온라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오프라인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욕망해요. 무엇인가를 원하고. 변화가 쉽지 않은 게 공간이 애매하면 맛집을 넣어봤자 어떻게 넣겠습니까? 기존의 할인마트들은 외곽에 존재를 하거든요. 차를 갖고 가야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되면 좀 함수가 어려워지죠. 계산이 잘 안 나오고 또 이런 점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롯데쇼핑도 보면 여기서 발생할 앞으로의 손실을 10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잡아버려요. 회계적으로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네, 예상 손실을 반영할 수 있죠. 웬만하면 있어 발을 뺄 건데 이게 점포가 팔릴 것도 아니고 발을 못 뺀다라고 전제를 하고 향후 손실을 지금 손실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한꺼번에 지난 4분기의 손실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변화에 바꾸어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쪽 지역이나 이쪽 점포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죠. 부동산은 그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어요. 지금의 효용 가치를 발견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손실을 한꺼번에 때려버린다. 이것까지 됩니다.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백화점들이 어려울 때 백화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 고급화 전략이에요. 8대2 법칙? 2대8 법칙? 2대8 가름만 아니라 매출의 80%를 20%의 고객이 책임진다는 법칙, 그 한때 유행했던 건데 백화점들이 이제 부자 고객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매출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롯데와 신세계 그 당시에 모든 백화점들이 고급화 전략으로 확 가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지역 백화점들이 다 죽어버리죠. 소비의 문화라는 걸 접목시켜서 내 고객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게 음식점으로 같이 가 있는 상황이고. 쿠팡 기업가치 10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라고 생각했어요.
신세계, 롯데, 이마트 다 합쳐서 10조라고요. 그러면 10조 원의 가치를 매기는 요소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해요.